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포항에 지진이 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본 지진에 앞선 소규모 지진 때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을 중단했다면 강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 현장을 찾아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연구 성과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 등이 나왔는데 최 장관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위암 등 각종 질환을 진단하고 분류하는 데도 인공지능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요리를 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의 핵심 재료가 바로 소금과 설탕입니다. 우리는 왜 달고 짠 음식을 좋아하고 또 이런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행복해지는 걸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소금과 설탕에 담긴 맛있는 화학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답보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지진 피해의 중심인 흥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윤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진이 포항을 덮친 이후 집을 떠난 A씨. 임시 대피소인 체육관에서 생활한 지 꼬박 2년이 됐습니다. 체육관 한쪽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게 이제는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A씨 같은 이재민 200여 명, 96가구는 아직도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이제 LH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집이 비가 새고 주거 안정이 될 수 없는지 조사를 해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2세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11월이나 12월 중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고. 하지만 포항시가 내놓은 지원책이 못마땅한 이재민도 있습니다. 30여 가구는 차디찬 체육관 바닥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을 처지입니다. 현행법이든지 자꾸 30년 전에 지침 적용해갖고 안전하다 하는데 억울한 측면이 상당히 많잖아요. 가마 잘 사는 동네 집 다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 자체가. 포항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LH 임대주택에 입주했던 800여 가구 주민도 불안합니다. 임시 거주기간 2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380여 가구는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했지만 420여 가구는 지원이 끝났습니다. 주거가 불안하니 마음이 편안할 리 없습니다. 일부 주민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고 지진이 오는 꿈을 꾸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도요. 가끔 가다 꿈꿔요. 지금도. 지진 있나가 이거 막 집에서 막 일하고 막 처박히고 내 살아 있어서는 해결나지 않을 것 같아. 그나마 이윤을 남기지 않고 짓겠다는 기업이 나타나 1년 전 재개발이 시작됐던 아파트도 비용 문제로 철거가 멈췄습니다. 영세한 주민들은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가 멈춘 겁니다. 지진 충격으로 삶이 무너져 내린 지 꼬박 2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에게 남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은 여러 번 전조가 나타났지만 이를 놓치면서 강진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2로 지진 지열 발전 공동연구단은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2019 포항 지진 2주년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지열 발전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기존 조사 결과와 함께 추가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세르지 샤피로 베를린 자유대 교수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 3.3의 지진이 났을 때 물 주입을 중단했다면 지진 발생 확률을 3% 미만으로 낮출 수 있었고 2.3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물 주입을 멈췄다면 강진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광희 부산대 교수는 포항 지열발전소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차례 이상의 전조가 있었지만 안전관리 체계의 미숙한 운영과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포항 지진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포항 지진의 경우 유체를 주입하는 활동이 지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국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국방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잇따른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되자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폭발 사고. 연료가 높게 추진체에 설계된 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폭발 사고를 막을 만한 보호장구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보호 조치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시험으로 알고 진행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좀 일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인화성 물질인 니트로메탄을 다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주 약한 점화원만 있어도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는 공정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전기도 있을 수 있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앞서 인근에 있는 무기 제조업체인 한화대전사업장에서도 2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위험물질을 다루는 상황이었지만 폭발 사고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상존하죠. 하나에서 났던 사고도 나중에 보고서를 보니까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 같더라고요. 무기 제조 시설의 경우 필연적으로 인화성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공정이든 폭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사고를 볼 때 위험에 걸맞게 안전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폭발 현장이 국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젤 형태 로켓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폭발 사고와 유사한 연료를 사용하는 시험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1차 합동 감식을 마쳤으며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CCTV와 시험 계획서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숨진 연구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도 진행됐으며 숨진 연구원에 대한 연결식은 오늘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내부에서 연구소장으로 비공개로 치러집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전남 영광 한빛 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열 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 원자력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발전소장 56살 A씨 등은 한빛 원전 원자로 재가동 시험 운행 도중 열 출력 제한치가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원자로를 즉시 수동 정지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열 출력 급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사고 내용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24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려면 무엇보다 연구 풍토 개선이 시급할 텐데요. 새로 임명된 과기부 장관이 연구 현장을 찾아 직접 그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연구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일까? 연구비 지원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여전히 불안감이 크다는 토로가 이어집니다. 교수님들이 다음 과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이제 걱정을. 이 연구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이 깊게 연구하는 것보다 넓게 연구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 불거진 연구윤리 문제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학계를
자율성을 좀 많이 존중을 해주시고 자율성을 줬는데 거기서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정말 아주 심하게 질책을 좀 해주셔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단을 선정하거나 연구 성과를 평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 현장에선 무엇보다 연구자가 한 분야에 몰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한 분야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과제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들은 내년도 연구개발 시행계획 등에 반영돼 실제 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4억 3천만여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기술의 자립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허청은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 자립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먼저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특허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 기술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핵심 특허를 선점하는 등 연구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는 겁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전 세계 4억 3천만여 건의 특허 정보를 분석하고 유망 기술 발굴과 산업별 트렌드 정보 등을 중소기업에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와 2차 전지 등 5대 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이나 R&D 부처에 제공하고 민간의 연구개발 결과가 핵심 특허 확보로 이어지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어떤 얘기로 출발해 볼까요? 네, 요즘 가장 크게 주목받는 기술이라고 하면 단연 인공지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워낙 활용 범위가 넓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분야는 어딘가라고 하면 의료, 바이오 분야를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의료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저희가 여러 차례 관련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소개해 주실 기술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내시경을 통해 얻은 영상을 보고 다양한 위장 질환, 특히 그중에서도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한림대 의료원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현재는 이제 의사가 위 내시경을 하다가 위에서 이상 조직을 발견하게 되면 모양이나 색깔, 단단함 등의 특징을 파악해서 질환을 진단하게 되죠. 이때 의사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에 따라 진단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는 내시경 영상만으로는 이상 소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이 인공지능 기술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암은 물론이고 암 전 단계 질환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으로 어떤 질환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의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약간 개인의 소견과 주관 그리고 네.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큰 데이터베이스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술은 어떻게 개발이 된 건가요? 네, 연구팀은 내시경을 받은 환자 1,200여 명으로부터 위사진 한 5,000장 정도를 수집했습니다. 네. 진행성 위암이나 조기 위암과 같은 위 질환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서 새로운 위 관련 사진을 봤을 때 질환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위암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정확도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네, 전체적인 정확도는 한 84.6%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위암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정확도
정확도는 이보다 높은 약 88% 정도고요. 어. 암을 포함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병변인지 아닌지 혹은 뭐 암 전 단계와 같은 이런 병변인지를 골라내는 정확도는 약 93%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언제쯤 쓰일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람인 의사를 확실하게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연구팀은 실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완전히 하지만 의사의 어떤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약간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공지능의 핵심은 역시나 데이터잖아요. 지금은 한 5천 장 정도의 사진을 학습시켜서 질병을 진단하도록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데이터가 쌓여서 5천 장이 5만 장, 50만 장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 인공지능은 질병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것이냐를 두고도 아직은 뭐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요. 예. 이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건 뭐 확실한 거고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시경처럼 영상이나 이미지를 판독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사람보다 더 앞설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자동화되어서 진단을 화면에 띄워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보조적인 그런 임상 판단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3명의 대학병원 의사와 이런 컴퓨터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대략 2명의 의사와는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서는 유용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데이터를 학습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또 의료 분야에서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죠. 네, 최근에서 이제 흑사병이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국내에서도 이제 불안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발병한 이 흑사병이 과연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좀 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2명의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패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자, 과거 유럽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에 엄청난 공포를 가져다준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말만 들어도 사실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흑사병으로 알려진 이 패스트는 13에서 14세기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2를 사망시켰을 정도로 네. 굉장히 악명 높은 전염병입니다. 때문에 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상황을 좀 면밀하게 보고 대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흑사병이 대유행했던 중세 유럽보단 당연히 현대 의학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봤을 때 좀 놀랐던 게 이미 현대에 와서 흑사병이 어느 정도 정복이 좀 됐거나 아니면 네. 치료제라도 나왔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네, 우선 1990년대 이후에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마다가스카르 또 페루에서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5,8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만 보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패스트 환자가 10명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요. 국내에선 패스트 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사실 이 흑사병이 무서운 전염병인 거는 알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병인가요? 네, 이 흑사병, 패스트는 패스트균이 일으키는 전염병입니다. 네. 감염 경로는 풍토병 지역에서 감염된 쥐벼룩에 의해 전파가 됩니다. 즉, 패스트균이 쥐벼룩에 숨어 있다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을 때 세균이 침투하는 원리입니다. 흑사병으로 폐사한 야생동물 주변을 기생하던 벼룩이 사람에게 옮겨지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요. 꼭 쥐벼룩에 물리지 않더라도 감염된 동물이나 사체를 취급하게 되면 체액 등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요. 흑사병 환자에게서 나오는 고름이나 침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흑사병을 한 종류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흑사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네. 우선 흑사병은 증상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흔한 형태는 림프절 패스트가 있고요. 또 호흡기관인 폐가 직접 감염된 경우인 폐패스트도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발병한 패스트는 이 폐패스트로 알려졌고요. 우선 이 림프절 패스트
페스트의 경우에는 감염된 쥐벼룩에 물리고 최대 일주일의 잠복기 후에 이 물린 곳 주변으로 통증을 동반한 부종이 나타납니다. 이어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때로는 극심한 피로와 함께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이 생기거나 쇼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림프절 패스트 환자에서는 이 말단부의 흑색 괴사가 외견상 쉽게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패스트가 흑사병, 블랙데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폐패스트의 경우에는 대개 감염된 환자나 동물의 호흡기 분비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잠복기가 하루나 4일, 짧게는 하루에도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기침이나 호흡곤란, 흉통 이런 폐렴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림프절 패스트와 폐 패스트로 구분할 수가 있군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흑사병은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흑사병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된 항생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데요. 하루나 이틀 내로 빨리 항생제를 투여해야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한 경우에는 림프절 패스트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한 5에서 15% 이하로 떨어지고요. 폐 패스트도 30에서 50%로 감소합니다. 네, 빨리 항생제를 투여하면 위협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무엇보다 이 옆나라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국내 유입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좀 괜찮을까요? 네, 우선 질병관리본부는 패스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제 인접해 있고 왕래가 잦은 만큼 여행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번 환자 발생으로 추정되는 이 중국 네이먼고 자치구는 패스트 풍토병 지역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패스트 유행 지역에 머무를 때는 주변에 살충제를 뿌리는 등 쥐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쥐나 야생동물과 사체를 만져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중국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처럼 해외여행 가기 전에는요. 혹시 그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겨울철 급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중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 독감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의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도가 넘는 고열과 근육통 등 심한 몸살 증상,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자들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과 같은 이제 혈관계 질환들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경우 집단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뒤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는데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폐나 심장, 간, 신장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는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이달 중으로 예방접종을 맞춰줄 것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설악산 정상 부근에 상고대가 피어났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설악산 중청대피소 일원에서 상고대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상고대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승화하면서 생긴 얼음 결정인데 나무나 풀에 눈처럼 내려앉은 서리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초미세먼지 문제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의학저널 렌시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탈리아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영유아 사망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탈리아에서 2016년 한 해에만 초미세먼지가 유발한 질병 등으로 인해 영유아 4만 5천여 명이 사망하고 2천만 유로, 약 257억 원 상당의 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초미세먼지 문제가 기후변화에 의해 더 증폭됐다고 지적하면서 기후변화를 미래 인류 건강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상과학적 상상력으로 빚어낸 멜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이터널 선샤인은 때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을 다룬 영화입니다. 평범하고 착한 남자 조엘과 화려하고 따뜻한 여자 클레멘타인이 주인공인데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성격에 끌려 사귀게 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움을 반복합니다. 결국 클레멘타인은 홧김에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를 찾아가 연인 조엘에 관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데요. 어느 날 클레멘타인과 마주친 조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를 보고 기억을 지웠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큰 상처를 입은 조엘 역시 클레멘타인을 따라 자신의 기억을 지우고 결국 둘은 남이 되고 말죠. 그러던 어느 밸런타인데이 아침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몬토크 해변에서 거짓말처럼 재회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둘은 다시 서로에게 끌림을 느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영화처럼 뇌에서 기억의 일부분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억을 조작하거나 덮어 씌우는 일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트라우마 같은 충격적인 기억을 분리하거나 나쁜 기억에 대한 감정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처럼 나쁜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마음의 상처도 이겨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과학 산책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주택과 농경지 주변의 위험한 나무 등을 제거해주는 숲 가꾸기 페트롤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생활 주변의 위험한 나무를 적기에 제거해서 국민의 불편을 덜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의 한 중학교 체육관 옆에서 나무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령 30년을 넘긴 대형 전나무들이 학교 시설물과 운동장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학교가 그동안 작은 나무들은 제거했지만 큰 나무들은 처리하기 어려워 산림청 숲 가꾸기 페트롤에 부탁한 겁니다. 매년 태풍이나 집중 호우 때마다 시설물 쪽으로 나무들이 기울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무 피해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리된 재해 위험 나무는 지난해에만 27,000그루로 3년 전보다 70% 가까이 늘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나무, 그리고 주택을 덮친 나무 이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와서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페트롤은 지난 2009년 시범 창설돼 현재 전국 27개 구그림 관리소에 1계단씩 모두 1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나무와 숲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 피해에 관련한 민원이 많아서 그런 대기 시간이 길고 또 그리고 저희 관리소에 있는 숲가꾸기 페트롤 인력이 부족하고 또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그런 점이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은 나무 피해 관련 민원 처리에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 지역이 많아 내년부터 인력을 187계단 930여 명으로 대폭 늘려 국민 불편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설탕이나 소금 같은 조미료가 꼭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런 조미료에도 놀라운 화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요리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의 핵심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설탕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레시피를 쉽게 알려주시는 백종원 선생님 또한 설탕이나 소금, 그리고 간장 같은 조미료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처럼 달콤하면서 중독성이 강한 단짠한 음식들을 좋아하는 걸까요? 또 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음식에 담겨있는 재미있는 화학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금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예로부터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소금 전쟁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 1864년,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군은 남부의 항구를 봉쇄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남부 지역은 생활 필수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북군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물자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러던 중 북군은 버지니아주의 소금 마을인 솔트빌까지 장악해버리게 되고 이듬해 남군은 이로 인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남군의 한 장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건 소금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소금의 중요성이 얼마나 컸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소금과 연관된 지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고향이자 매력적인 음악의 도시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소금의 도시 혹은 소금의 성이라는 뜻을 가졌고 과거 유럽 전역에 소금을 공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병사라는 뜻의 솔저는 소금으로 급여를 받던 병사에서 유래되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건강의 여신 사우루스라는 이름도 소금이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화학에서는 소금을 NaCl, 즉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릅니다. 분자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로서 두 이온이 같은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입방체의 결정입니다. 소금을 자연에서 구하는 방법으로는 바닷물 또는 안반 속에 있는 염화나트륨인 암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소금이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는 약 0.9%의 소금이 녹아있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액의 염분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줘야 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신경계가 나트륨 이온의 농도차에 의한 신호 전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염분 섭취량이 늘어나면 과다한 나트륨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부족하면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소금의 재료 중 하나인 염소 또한 위액이 염산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이것은 결국 식욕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이용하면 고기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간을 맞추기가 아닌 소금의 화학작용을 교묘하게 이용하면 요리를 맛있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기 표면에 밑간을 하는 것입니다. 밑간이 이루어지면 겉면의 고기세포 수분이 고기 표면 밖으로 쭉 빠져나오게 되면서 단단하게 굳게 됩니다. 삼투 현상이라는 화학적 현상 때문에 표면이 경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 표면의 단단한 레이어는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이 반응을 화학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최소 120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며 약 150도 정도는 되어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고기 겉면에 물기가 많다면 물의 높은 비열과 끓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앞선 방법처럼 소금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이 반응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밑간을 한 고기가 밑간을 하지 않은 고기보다 훨씬 더 육즙이 풍부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배부르게 한 끼를 든든히 먹었다면 달콤한 디저트가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단맛을 좋아하는 걸까요? 소금과 달리 단맛의 근원인 설탕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의 일종인 설탕은 대부분의 3대 영양소를 지니고 있는 음식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맛을 선사해주는 주성분은 수많은 탄수화물을 만들어주는 기본체인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다당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당류로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마노스 등이 있고 이당류에는 설탕, 젖당, 그리고 다당류에는 전분, 글리코겐, 셀룰로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류들은 주로 식물의 광합성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녹색을 띠는 식물들은 잎사귀에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는 빛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성해 당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류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바로 산소이죠.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은 설탕과 소금에 담긴 맛있는 화학의 비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음식과 관련해 알아보니까 화학도 꽤 재미있지 않나요? 설탕이나 소금이 맛도 있고 신체에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적정량만 섭취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 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패스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도 있겠죠. 네, 패스트 유행 지역 방문 시에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요. 귀국한 뒤에는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두통 등의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네, 또 패스트균에 감염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만큼 빠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